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6월 5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어제였죠. 새 정부 출범 후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코스피가 강세를 나타냈는데 오늘도 흐름이 좋더라고요. 기세가 좋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7천억 원 넘는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가 이어지더라고요. 네, 미국에서도 베이지북이나 나머지 지표들은 그렇게 네. 좋게 안 나왔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반등이 되게 좋았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미국에서 나온 지표, 뭐 ADP 민간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또 ISM 서비스 PMI, 약간은 경기 둔화 조짐을 보이는 지표들이었는데 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지수는 반등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AI 주식이 네. 다시 반등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AA 국내 증시 쪽에서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증시에서도 그렇고, 네. 다만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별로 놓고 봤을 때는 장중에 좀 등락이 있다가 이제 보합권 혼조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확실히 좀 정치적 이벤트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오른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또 외국인이 이렇게까지 증시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진짜 코스피 상천도 머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 네, 기대감도 가지게 네, 만드네요. 달러원 환율도 네. 굉장히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달러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특히나 달러 인덱스가 지금 한 98 정도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우리나라 통화를 비롯해서 다른 상대국들의 통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분명 환호할 만한 상황인데 글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환율이 미달러가 원래 약세였을 때가 네. 이머징 마켓들,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마켓들의 주식 시장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이 원하는 바가 달러 약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속도가 빠르지 않게 달러 약세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원화나 엔화 같은 경우가 조금만 방향을 맞춰준다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뭐 국내 증시는 이러한 부분에서도 시장이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글로벌리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 그리고 감세안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감세에 대해서 또 뭐 그 트위터에 또 X죠, X다 또 얘기를 또 했죠. 네. 예, 그 머스크가 결국은 킬빌을 갖다가 패러디 해가지고 또 갑자기 자기 편이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확 까는 네. 그런 또 코멘트를 SNS를 날리고 있어서 역시 그 인싸들은 네. 다 이제 SNS로 아. 소통을 하는구나.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가 같이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킬빌, 우마 서먼 주연이었잖아요. 네. 그 노란색 옷 입고 나온 그 포스터를 패러디해서 빅 뷰티풀 빌에 대해서 완전히 뭔가 역겹고 혐오스러운 법안이다라는 거를 패러디해서 올렸다는데 그렇죠. 일단 하필이면은 공교롭게도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더치 수장을 그만두고 나서부터 그렇죠. 지금 이렇게 이제 트럼프에 대해 감세안에 대해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근데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서 여전히 머스크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칭찬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과물로 봤을 때는 일단 머스크가 얘기한 게 맞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빌 관련해서 빌이 결국은 이제 감세하는 걸 얘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감세하지 예. 마, 감세하지 마 예, 이러고 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스크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원래 그 치킨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타코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결국 그 노란색 옷 입고 딱 있는 그 포스터를 갖다 붙여놨는데 왜 저는 닭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치킨이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치킨만 씌우면은 네. 진짜 닭 같을 것 같은. 네. 그래서 굉장히 그거까지 합쳐서 패러디를 한 것 같아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미중 간의 관세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도 지금 시장에서 큰 관심인 것 같은데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의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나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딜하기에는 익스트림리 하드라고 했잖아요. 어렵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어떤 걸 의미하고 어떤 부분을 시사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뭐 그냥 액면 그대로 문자 네.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러브콜을 날리는데 대답을 안 하고 계신 그 시진핑 주석인 네네. 거죠. 네.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방법이 한쪽은 탑다운이고 예. 한쪽은 버텀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밑에서 다 해서 올리면 난 사인만 할 거야라는 시진핑과 네. 그냥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위에서 그냥 내가 딱 말해 놓으면은 밑에서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형태의 미국과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이제 뭐 믹스되어 있는 상태여서 합의 보기는 그렇게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와요. 지금 보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입니다. 이게 저 원문이고 그쵸. 밑에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터프. 터프하고 저기 나오네요. 익스트림리 하더라고도. 네. 일단은 뭐 지금 이번 주 안에 이제 시진핑과 트럼프가 과연 구체적인 통화를 하는지 여부 중요할 것 같고 네, 또 맞습니다. 실질적인 대면까지는 얼마나 걸릴지도 그 추이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10월 달까지만 돼도 다행 아닌가요? 다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다행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셔볼까요? 네, 신영증권 리센터 김학균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숨 좀 돌릴 시간 드릴까요? 아닙니다. 늦게 온 사람 입장에서 네. 어저께 실질적으로 나스닥이랑 그다음에 다우랑 좀 방향이 반대였잖아요. 러셀도 그렇고요. 네. 그 얘기는 결국은 지표들로 봐서는 약간 둔화되는 경기 둔화되거나 침체 쪽으로 좀 가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AI 관련돼 있는 메타 등등은 또 상승을 보였어요. 그래서 둘이 다시 또 이게 양극화가 더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방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그 AI로 대표되는 성장주 중에서도 지금 메타, 넷플릭스 잘 나가고 있고, 근데 엔비디아는 고점 대비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고요. 네. 테슬라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은 추세가 뭐 꺾였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작년까지 나타났던 일방 독주 여기에서는 조금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올해만 보더라도 우리가 뭐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런 얘기 했었는데 한국 시장의 성과가 미국보다 연간 훨씬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증시나 경제가 꺾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은 조금 이제 작년까지와는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밤 이제 뉴욕 증시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중요한 지표 이번 주에 뭐 고용 지표 또 체크해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는 2년 네. 만에 최저 수준이었고 또 여기에다가 ISM 서비스업 PMI도 이게 50 미치면 이제 위축이라고 하는데 참 49.9 이건 50이라 하기도 좀 애매하고 네. 예,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오늘 새벽에 그래서 미국 국채 예. 금리가 꽤 많이 떨어졌는데요. 네. 지금 미국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이제 경기가 꺾였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뭔가 좀 확장세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고용의 많은 부분은 사실 제조업이 아니고 서비스업이거든요. 네, 네. 예, 서비스 경기가 꺾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에 5월 고용 지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경향적으로 보면 저는 미국 경기가 둔화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소비 심리 지표라든가 소매 판매 지표 같은 것들도 좀 흔들렸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미국은 작년 재작년에 이상 성장했는데 올해는 좀 경기는 둔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른 나라들 특히 이제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가 또 같이 미국처럼 장기 금리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금씩. 그런 와중에서 실제로 경기가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게 이제 가속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금리는 경기가 좋을 때 네. 기업들의 투자가 늘고 사람들의 소비가 늘면서 돈의 가치 금리가 올라가는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경기 요인이라기보다는 어떤 재정 적자에 대한 걱정,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 경기가 하반기에 좀 둔화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오늘 새벽에 금리가 꽤 많이 떨어졌지만 10년물 금리가 작년 9월부터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를 낮췄죠. 그때 10년짜리 금리가 3.6%였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기존 금리를 100bp 낮췄는데 그동안에 오히려 금리는 올라가서 지금 4.3, 4.4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높게 오래 유지된다라는 거는 이건 뭐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자산 시장이나 소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은 제 생각에는 뭐 경기 둔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파월한테 네.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지금 촉구하는 양상이고 또 뭐 트루스 소셜에도 지금 나오네요. ADP 수치 나왔는데 툴8 파월에 대해서 유럽은 이미 9차례나 금리를 낮췄는데 너 지금 뭐 하냐 이거잖아요. 네. 예. 근데 뭐 미국은
유럽이 9차례 금리 낮추는 거는 뭐 작년에 거의 성장을 못했고 네네. 유럽 경제를 이끄는 독일은 작년과 재작년에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재작년에 2.9% 성장, 네. 작년에 2.8% 성장. 사실 뭐 미국은 경기의 사이클이 달랐기 때문에 뭐 유럽과 비교할 바는 아닌데, 근데 뭐 저런 걸 보면 참 놀랍긴 하죠.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들도 노동부의 고용지표 보지만 ADP 지표 같은 거는 뭐 그렇게 열심히 사실 안 보는 데이터인데 네. 이제 대통령이 저기 SNS에 올릴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이제 미국 경제 잠재 성장률이 한 2% 정도로 추정되거든요. 근데 작년에 2.8, 재작년에 2.9 했으면은 이상할 정도로 많이 성장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성장했냐? 제 생각에는 바이든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GDP 대비 재정 적자가 한 7%까지 늘어났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의 GDP 대비 재정 적자가 4%입니다. 근데 뭐 별일 없는 나라가 7%씩 쓰니까 사실 경기가 이상 과열이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올해는 가만 놔둬도 경기가 순환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이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오래 유지가 됐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 경기가 꺾일 거라는 걱정은 많지만 단정적으로 꺾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표들은 없거든요. 근데 예측을 하자면은 저는 뭐 연말로 갈수록 지표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이제 금리 다른 나라 금리 특히 일본 네네. 금리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본 금리가 이제 거의 중국보다 장기 금리 더 높아지는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얘기가 계속되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단어만 나왔었는데 저는 오히려 엔캐리 청산보다 예전에 그 유럽에서 영국 금리 올리면서 네. 결국 이제 장기채 완전 크라이시스가 한 번 있었잖아요. 그랬죠. 벌써 몇 1년 전? 2022년 가을까지요. 가을에. 네. 그때처럼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중소형 보험사나 네. 그다음에 중소형 은행들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장기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똑같이 그런 유럽 같이 그런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나요?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오히려 그거 거꾸로 장기금리 올라가면서 금융기관 부실 나고 이러면서 그럴 수 있죠. 그 이벤트가 또 전이 되면은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까지 다 연결되면서 다 전 세계 시장이 망가질 수 있는 그런 블랙스완이 사실 아닐까. 뭐 금융기관들이 어느 정도 금리로 장기채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쵸. 없는데 뭐 일본은 정부가 찍어내는 장기 국채를 대부분 일본 중앙은행 BOJ가 사고 또 일본의 보험사라든가 우체국 같은 데가 산 거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뭐 금리가 10년물이 한 1.5까지 갔죠. 이게 한 3, 4년 전에는 마이너스 여기서 놀던 금리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계측할 수는 없지만 금리나 환율이나 가파르게 올라가면 그거는 좀 불안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뭐 어느 정도 기준인지 저는 그 논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외신에서 이제 읽은 자료는 10년짜리 금리가 2% 넘어가면 빠른 속도로 넘어가면 2022년 10월 달에 영국에서 나타났던 것과 같은 채권 시장의 교란이 뭐 일본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글을 본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가파르게 올라가면 그런 걱정을 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이가 될까요? 다른 나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다 연동이 되어 있고 또 일본이 전 세계 제1의 채권국입니다. 그럼 그 채권을 뭐 우리가 돈 빌려서 차용증을 쓰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나라의 투자의 형태로 대외 채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투자를 매개하는 금융기관에서 만약에 탈이 난다 그러면 예컨대 뭐 외부에 투자한 돈을 환수하거나 뭐 이런 모습들이 엔캐리 트레이드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일본에서 나타난 금융 교란이 또 다른 쪽으로 전이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최근에 증시 흐름은 보면 이제 트럼프 발언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특히나 이번 주에는 이제 시진핑과 트럼프가 통화를 하는지 여부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 센터장님 인터뷰를 보니까 4월 이후 어느 정도 무역과 관련해서 관세 리스크는 좀 소멸 국면이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거 맞나요? 소멸이라는 말은 아마 안 했을 것 같고 그래요? 단지 이제 우리가 지난 4월에 봤던 게 네. 4월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한 5, 6년 진행되는 미국 주도의 이런 소위 말한 공급망 재편. 네, 네. 이거는 경제적으로 보면 아주 극단적인 막
총알이 날아다니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교역하지 마, 반도체 같은 거 중국에 팔지 마. 그리고 트럼프는 관세를 뭐 200% 넘게 물리기도 하고 이런 건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두 나라 간의 패권 다툼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죠. 그럼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이게 해결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당장. 근데 이제 우리가 직전에 경험했던 전 세계적인 대립이 미소 냉전이었죠. 네.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소 냉전이 시작이 됐는데 미국과 소련의 갈등이란 관점에서 보면 가장 이것이 극단적인 위험 인계치에 갔던 게 1962년에 쿠바 미사일 위기 같거든요. 그때 뭐 미국 사람들이 막 지하실 파고 그랬다는 거 아니고 핵전쟁 날까봐. 근데 전쟁이 안 났죠. 그렇다고 해서 미소 냉전이 끝났냐? 그걸 한 30년 더 갔어요. 그래서 저는 미중 간의 본질적인 갈등이 지금 해소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지만 단지 우리가 지난 4월, 5월에 봤던 것처럼 관세를 100% 물리고 이런 것들이 뭐 중국도 고통스럽지만 미국도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해소라기보다는 더 나빠지지 않고 조금 어떤 현상 유지가 되는 정도의 그런 시나리오 정도는 뭐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최악은 지난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미국 예. 경기가 나빠지는 게 네. 미중 간의 갈등이란 측면에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기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트럼프 일기 때도 2018년 하반기부터 중국에 관세를 물렸거든요. 네. 근데 미국 경기가 2018년에 아주 나빠졌어요. 그런데 2019년을 보면 미중 간의 갈등이 더 강화되기보다는 수면 아래로 잦아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제 미국도 우리가 관세 전쟁 한 4월부터 따지면 한 3개월 차 보고 있는데 좀 미국이 좀 많이 좀 흔들리는, 막 주식 투자하는 사람 눈치로 봐야 되고 네. 채권 시장도 비명을 지르고 내년엔 선거를 또 중간 선거 치러야 되고, 반대로 뭐 저는 시진핑은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인데 중국은 힘들더라도 우리 그냥 가자 그러면 또 견딜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게 더 나빠지지 않을 그런 가능성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더 이상 배짱 부리기도 쉽지 않을 수 있다. 뭔가 타협점을 이제 찾는 게, 그런 점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환율이. 지금 이제 중국도 미국에 뭐 이렇게 그 수출 더해가지고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늘리겠다면 그런 생각 갖고 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쨌든 불균형이 존재한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중국이 내수 부양도 하고 수입도 좀 늘리고 해서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게 좋은데 일기 트럼프 행정부 때 미중 간의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죠. 2020년 1월에. 근데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안 지켜졌거든요. 이제 그때도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중국이 미국산 곡물도 좀 수입해주고 또 위안화 강세를 용인하면서 내수 부양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미국이 환율은 무역 협상에 그 의제에 올리지 않는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만 뭐 우리나라랑 협상할 때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대만이랑 할 때도 얘기가 나왔다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위안화가 많이 좀 떨어지는 절상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그게 좀 굉장히 좀 좋은 시그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실제로 중국 중앙은행이 네. 인민은행이 그 기준 환율 자체를 약간 아래쪽에 계속 찍고 있지 않나요? 찍어주고 있는 것 같은. 네, 지금은 차트죠. 어쨌든 뭐 7.1819로 가는 건데요. 네. 물론 이제 그 환율을 통해서 미국의 대외 불균형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는 뭐 스티브 미란인가요? 백악관 그 경제 보좌관도 달러 약세를 용인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80년대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과 또 독일 마르크 절상시켜서 어느 정도 좀 대외 불균형을 완화시킨 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입장에서도 통화 가치를 80년대 일본처럼 통화 주권을 너무 쉽게 내줘서 아주 자국 통화 강세를 극단적인 강세를 용인하면 그때 일본 엔이 한 9년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이 망가져요. 수출을 메꾸기 위해서 내수 부양을 하다 버블이 터지고 해서 중국이나 다른 나라나 미국이 요구한다 그래서 환율 주권을 아주 그렇게 쉽게 내줄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 전까지 원달러 환율이 1,500원 가는 게 아닌가라는 공포가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환율이 1,200원 더 떨어진다고 한들 심각한 위기는 아닙니다. 그런 거라고 보면 여기서 제 생각에 좀 봉합이 되는 거는 뭐 무역 합의 이런 것도 있지만은 미국 이외 국가 통화가 좀 절상이 된다 그러면 그게 뭔가 조금 균형으로 가는
어떤 그런 어떤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지금 보편관세 10%는 부과되고 있는 하고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보게 되면은 그 미국 연방의회 산하 의회 예산국에서 보면 10년 동안 한 2조 8천억 달러 그 관세 수입으로 재정 적자를 충당할 수 있다라고 네. 하면은 이게 감세안을 밀어붙여도 이게 상쇄될 수 있는 수치다라는 해석이 나오거든요. 제 생각에는 세금 깎아주는 거는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문제가 된 건 감세가 아니라 트럼프가 지출을 줄이려고 하지 않아요. 지출을 이제 줄이려고 공화당이라고 하는 보수 정파는 네. 정부가 개입하는 것보다는 예. 뭐 규제도 완화하고 세금을 깎아줘서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하는 게 좋다라는 철학이잖아요. 그럼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에 정부도 작은 정부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미국 공화당에서 논란이 되는 거는 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의료보험 같은 거 손대는 거 미국인이지만 찬성하진 않지만 네. 메디케이드 줄이는 거 반대해요. 그리고 국가부채 한도도 제어하는 거 트럼프가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아예 폐지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 미국의 문제는 감세는 그들의 생각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네. 지출을 줄이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미국의 재정 균형을 잡기는 굉장히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문제는 감세는 공화당이 집권한 그런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그에 걸맞게 지출 줄이는 것에 대한 어떤 결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뭐 관세로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감세는 기업들의 수익을 좋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네. 주가를 부양시킬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약간 호재성 재료로 이용이 됐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거꾸로 감세하면은 재정이 나빠지기 때문에 국채 발행해서 금리가 올라간다 네. 이런 논리로 가면서 약간 이게 악재인지 호재인지조차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를 네. 감세가 되는 이제 통과가 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투자자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저는 그때그때 다른 것 같은데요. 그 1980년대 이후로 미국이 감세를 대폭했던 게 레이건 정부 때 감세를 대폭했고요. 2000년에 집권했던 아들 부시 때 감세를 대폭해줬습니다. 근데 레이건 때는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거는 미국 시장이 70년대 내내 장기 횡보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세를 하는 국면에서 재정 적자도 적자지만 주가 자체가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었던 게 컸다고 봅니다. 근데 2000년에 집권했던 부시는 그 직전이 IT 버블이었어요. 8, 90년 내내 미국 주식이 기록적으로 올랐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세를 해주고 지출을 못 줄이면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는 동일한 반응인데 나름대로 가격 메리트 있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을 땐 주식이 올라갔는데 닷컴 버블 다음에는 꽤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국 시장이 지난 10년 동안 S&P 500 기준으로 주가가 1년 이상 조정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20% 넘게 빠진 적은 몇 번 있는데 그래도 주식 투자하면 내가 주식 사서 될 듯 말 듯한데 1년 정도는 떨어져야 약세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보면 미국은 2009년 이후 약세장이 없었거든요. 예. 그럼 이제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미국이 부정적으로 자산시장이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미증 씨가 그동안 보여왔던 강세 흐름에서 좀 주춤하거나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근데 기간 조정이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기간 조정은 아니고 확 조정을 내려가나요? 급하게 받죠.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 주가가 마일드하게 조정받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미국은 저는 삐걱하게 되면 굉장히 가격 조정. 가격 조정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그때 사면 되는 건가요? 뭐 아주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기다리면 됐는데 근데 이렇게 10년 정도 강세가 나타난 다음에 미국이 한 10년 정도 주식이 옆으로 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미국이 그렇게 가격 조정을 보면 우리 증시만 이렇게 올라가기 어렵겠죠. 그렇지만은 많이 오른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는 것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거는 금융시장이 미국이 잘 올라갔는데 못 오른 한국 시장이 올라가면 되게 좋은데 네. 대체로 선도 시장이 꺾이면 한국도 조정을 받아요. 예, 예. 그 대신에 못 오른 시장은 조정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네. 이제 미국 시장이 심하게 부러지게 되면 이제 투자자들의 행태도 바뀌죠. 미국은 조정받을 때 다 사면 맞고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받는데 미국에서 크게 손해를 보게 되면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못 오른 주식이 올라가는데요. 80년대는 미국 시장도 좋았지만 한국 시장이 미국보다 더 좋았고요. 90년대는 뭐 우리나라 외환위기 맞고 엉망이었지만 미국은 아주 좋았고 네. 2000년대 초반 10년은 우리가 지금 경험한 최근 10년에 그 이전의 10년은 코스피가 4배 오르는 동안에 미국은 박스권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은 그래도 미국이 좋아 보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다 돌고 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도 약간 궁금한 게 네. 어찌됐건 지금 산업의 가장 중심은 이제 혁신을 주도하는 건 네. AI인데 네. AI 쪽 하면 지금 미국 빼고는 얘기할 수가 그거는 없잖아요. 산업이 성장한다는 것과 주식이 싸고 비싸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다 우리가 닷컴 버블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때 버블이었어요. 근데 그때 닷컴 버블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손편지도 안 쓰고 이메일 보내고 쇼핑도 컴퓨터에서 하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럼 그 판단이 맞았잖아요. 우리 그 세상을 살잖아요. 그렇지만은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5년, 10년 후에 벌어질 일까지 기대를 다 충분히 투영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세상을 주도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이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에 대한 기대를 많이 투영하고 있다 그러면 그럼 이제 거기서 주식이 또 도전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의 미국의 문제는 성장의 문제가 아니고 네. 이 주식이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얼마나 적절히 반영하고 있느냐가 우리가 미국 주식을 사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AI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시작을 한 시점이 네, 생각을 해보면 중동에 가서 이제 엔비디아랑 다 데려가서 이제 데이터 센터 짓는다 그러면서 중국이 가지고 있던 헤게모니를 좀 가져온다라는 차원에 시작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알파벳이 IO데이 하면서 와 AI 쓰면 이렇게 바뀔 수 있어를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구글이 반등세를 보였고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중국에다 팔 수 있는 것도 끝까지 해볼게. 그리고 중국한테 못 팔았어도 실적은 잘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AI 쪽이 강세가 되면서 이제 러셀이나 다우 같이 경기 민감주들은 빠지고 나스닥 지수는 올라가는 모습을 최근에 한 그렇죠. 일주일 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다시 이제 AI가 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 생각에는 보여주는 게 AI가 아닌가요? 성장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크게 논란의 여지는 없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장주가 꺾일 때 모습이 예컨대 뭐 한국의 화장품 주식이나 아니면 우리가 15년 전에 글로벌 성장주였던 한국의 차화정이나 이런 게 꺾일 때는 사람들은 이 성장의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계속할 거라는 기대가 지금 충만하거든요. 뭐 지금까지 또 그런 기대를 보여주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성장의 기울기가 꺾일 때 이제 시장은 좀 먼저 조정을 받는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경제도 그렇지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너무나도 훌륭하고 아직까지 그로스가 나오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힘든 일이긴 한데 스토리는 되게 좋은데 결국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그 솔깃한 스토리를 얼마나 투영하고 있냐가 저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포인트라고 봅니다. 센터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지금 금융시장에 그러니까 주식 투자든 뭐 채권 투자든 지금 다 몸담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약간 뭔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아니에요? 지금 투자는 늘 안전한 측이 없고 위험을 안고 하는 네네. 건데요. 단지 이제 우리가 갔던 주식이 갔던 자산이 아. 이것만 계속하고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뭔가 좀 균형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미 저는 한국 시장이 올해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어쨌든 미국보다 성과가 좀 좋잖아요. 싼 주식들이. 네네네. 그래서 뭔가 지금은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너무 좋아 보이지만 많이 달렸고 좀 비싸 보이는 주식과 걱정은 많지만 상당히 좀 싸 보이는 주식 간에서 좀 고민을 네. 이제 어느 한쪽에 지금까지 이겼던 종목이 계속 이기는 그런 레이스는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닌가. 5, 6월 달의 모습이 뭐 그동안 미국이 잘 나가고 쉴 수 있고 한국이 올라가는 건 일시적인 모습으로 볼 수도 있는데 모든 변화는 실은 이 기술적 반등으로 시작이 되고 5, 6개월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됐다 그럼 또 이런 현상이 또 시사하는 바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균형을 좀 뻔한 얘기가 좀 죄송합니다만은 밸런스가 좀 필요한 국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균형이라는 이 얘기가 이제 미국 주식을 좀 줄이고 한국 주식도 같이 미국 사라. 주식, 이런 한국 주식, 주식을 밸런스를 좀 미국에서도 싼 맞춰라. 주식, 그 성장으로 무장한 주식.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미국이 이제 빠지면 네. 딴 나라도 가격 빠질 조정이- 거라 그랬으니까 네. 미국이든 한국이든 다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식 그거는 비중을? 그러면 바닥을 잡을 수는 없어요. 바닥을 못 잡으니까 바닥을 우리가 비중을 잡을 가지고 수는 없고 있는다. 상대적으로 못 오른 주식은 덜 빠지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바닥을 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 치명상을 제 생각에 2, 3년을 보면 저도 뭐 미국 시장이 언제 빠질지 알 수는 없지만 혹시 올수를 조정해서 치명상을 좀 안 받는 게 만들려면. 그게 조금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 내용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장 국내장에서 가장 핫했던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손꼽아 꼽히기도 했지만 오늘은 반도체 쪽을 볼까 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꺾고 올해 1분기 전 세계 D램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이 같은 추세가 연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유닛 테스트도 SK 하이닉스의 HBM4용 버닝 테스터 품질 테스트 단계 중에 하나인 장비 성능 평가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버닝 테스터는 불량 웨이퍼를 초기에 검출하는 역할을 하고 이 칩이 극한의 온도와 전압 환경에서 정상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장비입니다. 이번 성능평가 통과로 품질 테스트를 최종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를 자극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유닛 테스트 11% 넘는 상승폭 보였고요.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낸드 플래시와 관련된 종목들, 심텍, 테스, 한솔케미칼까지 긍정적인 흐름 보이면서 장 끝까지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도 살펴봅니다. 오늘은 사이버 보안 대표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미국의 뷰티 리테일 강자죠 울타 뷰티, 마지막으로는 원자력 중심 전력 기업 콘스털레이션 에너지까지 세 가지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사이버 보안 분야의 강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현재 주가는 460달러 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한 달 주가를 보니까 우상향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가 440달러로 보수적으로 제시됐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1분기 실적에서 매출과 이익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지만 보수적인 가이던스로 주가가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연간 구독 매출 성장세와 하반기 마진 확대 전망은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AI와 클라우드 보안 영역에서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발표와 함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 AI 분석 기능의 샬롯 AI도 긍정적인 반응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한투자증권은 다양한 신성장 동력이 유효하다며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미국의 뷰티 유통 강자 울타 뷰티입니다. 현재 주가는 465달러 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477달러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울타 뷰티는 1분기 매출과 이익 모두 기대치를 상회했고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서도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온라인 채널이 성장을 주도했고 신규 스킨케어 브랜드의 판매 호조도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관세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미국 뷰티 시장의 견조한 흐름 속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키움증권은 PER 17배 수준에서 조정 시 매수 접근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미국 내 원자력 발전 1위 기업 콘스털레이션 에너지입니다. 현재 주가는 299달러, 300달러 선을 목전에 두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300달러 이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콘스털레이션 에너지는 저탄소 전력을 생산하는 독립발전 사업자로 이 미국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 1위, 전체 재생에너지의 10%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원자력 부흥 행정 명령과 또 AI 인프라 수요 증가로 수혜가 기대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장기 전력 계약, 또 연방정부 전력 공급 계약 등 독점 공급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이 오면서 전력 수요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고 도매 전력 경매 등 단기 모멘텀도 유효한 상태입니다. 키움증권은 현재 PER 부담은 있지만 미국 최대 전력 생산 업체로 중장기 매수가 유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내용 들어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죠.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증시는 확실히 반응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2,700선을 훌쩍 넘기면서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코스피 5,000이라는 대담한 공약, 과연 시장은 얼마나 믿고 있는 걸까요? 오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건석 한양대학교 겸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5천 시대를 열까요? 지난번에 나오셔서 네. 무조건 국장이다. 이래서 야. 맞췄다. 지금 그러시고 네, 계신데. 방송 전에 네, 방송 전에 미국 말고 국장이다. 미국 말고 국장이다. 맞히셨는데 지금에 와서 네. 이제 2,800인 시대에서 네. 여기서도 계속 국장일까요?
지금 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현재. 여기서도. 네, 여기서도 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짧은 질문을 주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국장이라고 이제 국장이다. 그러면 이제 국장인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많이 네,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딱 한 3가지 정도로만 딱 네, 찍으시면. 일단은 경기에 대한 판단, 첫 번째 경기에 대한 판단이 물론 재작년에도 어려웠고 올해에도 어려웠고 내년에도 어렵습니다. 계속 어려운 경제입니다. 네. 어려운 경제 속에서 가장 극강의 어려운 경제가 25년 1분기입니다. 1, 2분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경기의 어떤 저점, 바닥을 지나는 국면이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우리 한국 경제를 봤을 때. 그리고 1, 2분기가 또 어려웠었던 이유, 두 번째 그 이유가 특히 정치적 리스크였어요. 정치적 불확실성. 예, 그게 이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했지만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많은 분들이 좀 뭐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고 새 정부가 이렇게 구성이 된 것 그 자체가 이제 시장에서 보면 불확실성의 제거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제거가 다시 이게 외국인 투자 자금도 개인 투자 자금도 한국으로 몰려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역시 신정부 출범과 함께 야기되는 것이 이제 허니문 기간이죠. 그러니까 우리 SBS 비즈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모든 보수 및 진보 언론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초반 한 3개월을 강하게 이렇게 지적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긍정적인 일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미국 투자보다는 이제 한국 투자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신정부의 정책 기조로서 그리고 통화 정책 기조로서 둘 다 이제 다소 유동성 중심의 장이 시작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도 유로존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만 이미 유로존만큼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한 권역이 없습니다. 현재 네. 5%에서 시작해서 2.45%까지 내렸어요. 현재 유로존 기준금리. 경제 성장이 너무 나빠져서 어쩔 수 경제가 없었던 거 너무 아닐까요? 나쁘고요. 네. 그리고 금리를 인상했었던 이유가 뭐였죠? 고물가였는데 지금 고물가가 아니에요. 유로존의 경우 목표 물가 2%를 거의 밑도는 수준까지 우려될 만큼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오늘 발표된 물가 상승률이 1.9%예요. 1%보다 낮다. 2% 목표 물가를 밑돌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대로 높은 금리를 유지했다가는 디플레이션 우려 상황으로 진입한다라는 판단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유로존이나 뭐 스웨덴, 스위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더군다나 경기가 너무나 안 좋았으니까 경기 부양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 편성이나 재정 확대라는 정책 기조도 맞물리고 또 유동성 공급 정책도 맞물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그 밖에도 우리 계속 이제 논할 상법 개정이라든가 그 밖에 나머지 그러니까 코스피 5천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기 위한 뭔가의 드라이브들을 계속 걸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시장의 기대감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거 이제 사례를 봤을 때 보면 이제 대선 이후에 코스피가 한 평균 5%에서 12% 올랐다고 하는데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 이틀 만에 이 거래일 만에 4% 올랐으면 일단 허니문 랠리 기대감 가져가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내일은 또 휴일이지만 예. 또 어떤 식으로 향후 올랐다 떨었다 하는 이런 장세의 흐름은 있겠지만 네네. 일단 오르는 그 동력이 뭘까요? 주로 상법 개정? 그동안 예. 산업 정책들을 발표했잖아요. 네네. 가장 대표적으로 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 하면서 소위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AI 고속도로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가장 대표적으로 올랐지만 실제 많은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영위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주식시장의 움직임의 동력이고요. 그런 식으로 역시 그동안의 정책 공백이 한 6개월 정도 있었다면 이제 신정부가 구성이 되고 어떤 뚜렷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그 방향대로 기업들의 설비 투자나 투자가 또 진작이 되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많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또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오겠죠. 뭐 상법 개정뿐만 아니라 그 밖에 여러 이슈들이 그런 기대감을 충분히 조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법 개정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개정이 딱 됐다라고 반영을 했을 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장기적으로 반영이 될까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뭔가 임팩트가 딱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좀 해소된 느낌으로 움직이게 될까요? 제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네. 가장 쉽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비유부터 먼저 드릴게요. 네. 러우 전쟁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22년 초에. 그때 주가가 완전히 무너졌었죠. 그리고 달러 선호 현상, 달러 가치가 급등하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 끝났습니까? 아니, 지금도 전쟁 지속 예, 중이에요. 예. 근데 그 전쟁 때문에 주가가 반영되나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거냐면 상법 개정과 같은 이런 현안이 있을 때 그러니까 주가에 반영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그 전 단계. 그럼 딱 지금? 그러죠. 바로 지금 그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과정이고 그리고 좀 조용하다가 상법 개정할 때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그게 뭐 예를 들어서 3일 이상 이 주가를 더 추가적으로 끌어올릴 만한 동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결정되면 이게 약간 조정을 좀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타이밍상으로 본다면. 그럴 수도 있죠. 아. 예. 그러면 실제로 그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실제로 해소를 하는데 이제 반영을 할 거다.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에게 더 선호도를 줄 거다라는 부분은 지속적으로는 동의되지만 그 네. 실질적으로 지금 이미 사고 있는 게 이런 걸 반영해서 사고 있는 거다. 이렇게 그럼요.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했네. 그러면 상법 개정 굉장히 속도를 내겠네. 그러니까 그 기대감으로 지금 주식 비중을 늘리신 거란 말이에요. 특히 어디다 늘릴까? 이재명 대통령이 AI를 강조했고 AI 고속도로 간다고 그러고 그럼 데이터 센터고 SK 하이닉스네. 이 공식으로 당연히 주식 비중을 그쪽으로 늘린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 그런 액션이 취해지는 과정에서 또 추가적으로 늘린다. 이렇게는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의 의견 이제 참조만 하실 뿐. 그밖에 나머지 동력들이 추가적으로 맞물릴 때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를 또 하는데요. 혹시 영양제 두 분 드세요? 전 먹어요. 영양제 드세요? 먹죠. 자, 그럼 영양제를 먹으면 예를 들어서 달리기 주력이 갑자기 더 높아지나요? 갑자기 더 빨리 뛰어지나요? 안 띄워지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제 먹는다고 5천 돌파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기본적인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이루어서 다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또 돈을 둬도 된다라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뿐이지 그것 자체가 5천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결국은 돈의 유입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주식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 회전율을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지표인데 회전율이 뭐냐면 굳이 비유를 드린다면 얼마나 한국 주식에 관심을 가지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전율로서 설명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회전율을 보니까 좀 놀랐습니다. 왜요? 이 코스피 역사상 지금 24년 하반기, 25년 상반기가 회전율이 가장 낮아요. 낮아요? 네.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높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회전율이 낮다는 굉장히 얘기는 낮아요. 관심을 잃은 거예요. 관심을 버리고 나간 거예요. 한국 주식 아니야, 미국 주식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그냥 떠난 겁니다. 근데 보통 회전율이라고 얘기하면 샀다 팔았다 해서 손바뀜이 계속 일어나는 거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 네. 거래량이랑 회전율이랑은 다르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것을 좀 더 정확히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보통 회전율 그러면 생각할 때는 네. 거래량이 많은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개념은 다소 거래량하고 좀 유사한 개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래 자체가 그냥 관심 자체가 한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나 하는 그 관심 자체를 좀 잃어가는 그런 모습이 24년 하반기 특히 그 비상계엄 선언과 동시에 그 지점에 바닥을 찍고 그리고 상반기 내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한국 주식에 대한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상법 개정뿐만 아니라 한국 주식에 대한 관심을 일으켜서 외국인도 또 기관도 개인도 한국으로 주식 비중을 늘려나가는 모습들을 연출했을 때 5천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극단적인 사례를 드릴게요. 이거는 좀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한 1,300에서 1,500조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다시피 그 운영하고 있는 기금 중에 한국 주식 비중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어요. 미국 주식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들을 늘려왔고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의 목적은 이 기금을 더 불려놓기 위한 목적이니까 앞으로 유망한 주식 비중을 늘려나간다라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공적 자금조차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이는데 한국 주식 시장에서 나가는데 근데 개인들이 들어온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공적 자금, 뭐 기관 투자, 외국인 투자 다 할 것 없이 한국 주식 비중을 늘리고 그게 또 역시 국민연금 입장에서 기금의 비중을 기금을 더 늘려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그런 어떤 선순환을 야기하는 것이 지금 이 이재명 신정부의 가장 중요한 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돈의 유입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앞서 회전율이라고 해서 보통 제가 생각하는 회전율은 이제 식당에서 네. 식당 얼마나 장사 잘 되는지 할 때 회전율로 계산하잖아요. 네. 그래서 회전율이 주식에서도 쓸 수 있겠구나. 네. 보통 거래량 거래대금은 많이 표현하시는데 회전율은 제가 오랜만에 들어본 근데 것 회전율 보통 얘기할 때 네. 제가 알고 있는 회전율은 어떤 거였냐면 보통 네. 개인들한테 회전율은 모르겠고 기관들 펀드는 펀드, 그쵸. 회전율을 계산을 해요. 왜냐하면 네. 100이 있는데 이 사람이 회전율을 막 돌리면 수수료가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용이. 그러니까 이 펀드는 자꾸 회전율만 높여서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운용 수수료. 그러니까 브로커 네. 수수료 높여주려고 돌린다. 그래서 보통 그 체크할 때 회전율을 체크를 해요. 펀드 회전율이 투자를 그럼 할 낮은 때. 펀드가 더 좋을 낮은 수도 있겠네요. 펀드가 되게 롱텀 투자라는 펀드고 네. 회전율이 높은 펀드는 네. 단타만 치는 네, 네, 펀드고 네, 두 네. 개를 구분할 때 그 회전율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썼던 기억이 나는데 네, 보통 펀드 맞아요. 네, 펀드에서. 예, 예, 예. 근데 전체 시장 전체 회전율이란 걸 어떻게 계산하지? 그걸 잘 모르겠어서 저도 아까, 예. 여쭤봤던 거예요. 예. 예. 그냥 이 정의니까 네. 정의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아요.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네. 찾는데 오늘 저녁 9시에 이 상장 주식 회전율이라는 지표를 가지고 이제 분석한 그 칼럼이 올라가요. 네. 오늘 저녁 9시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포털에서 검색하시면 그 상장 홍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상장 관심 있어 주식 하시니까 회전율. 예. 예. 상장 주식 회전율이란 상장된 주식이 얼마나 자주 거래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이는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와 공급을 측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한국 주식에 대한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는 거죠, 지금.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준이 시가총액 전체냐, 네. 아니면은 보통 펀드는 100억, 뭐 1조짜리 펀드다. 그러면은 얘가 샀다 팔았다를 계속하면 네. 그 산 금액, 판 금액을 합쳐서 이제 이 전체 밑에 있는 AUM 토탈 금액 나누기를 하면 그 비중이 보통 막 이제 돌아가는 이제 거잖아요. 금융시장에서 보통 그쵸, 펀드 예. 회전율 그리고 음식점에서는 근데- 이제 아니면 소매업체나 재고 이럴 때는 또 재고 그렇죠. 뭐 재고 회전율. 그것도 뭐 이제 샀다 이렇게. 팔았다 하듯이 이제 손님이 막 나갔다 들락날락 하는 거잖아요. 제가 좀 더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또 물어보셔서 저기 제 노트북 좀 갖고 올게요. 노트북에 제 엑셀 파일이 있고 네. 상장 주식 회전율을 계산하는 공식이 A, 있나요? B, C 이거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출연하셨을 다음에 때 그때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네. 예, 다음 주에 제가 출연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희 궁금해가지고 네, 지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수천여 가지 지표를 항상 그죠. 계산하니까 그쵸. 그 구성을 다 외울 수는 그렇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의미를 전달해 드린 것 네. 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상법 말고 이제 네. 주가 부양 방안 중에 주주하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럴 때 이제 배당을 뭐 많이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상속세 부담도 완화해서 더 대주주들이 뭐 이렇게 잘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들 대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좀 이렇게 포커스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가장 이제 글로벌리 봤을 때 주주 환원율이 낮다라고 평가들을 많이 네네.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많이 하죠. 물론 세금 문제도 있고요. 주식 투자에 따른 수익에 대한 세금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배당 문제도 있죠. 상대적으로 이제 배당률이 낮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가장 대표적인 현안입니다. 이 세 가지 정도. 그러니까 결국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거나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것보다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인식을 제공하는 그런 방향으로의 상법 개정이 전개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그 시작할 때 왜 한국 주식인지에 대한 의견을 네.
몇 가지 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지금 요거 말씀드리면서 네네. 이 부분을 빼먹은 게 네네.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사실은 환율입니다. 환율. 예, 왜냐하면 미국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강세를 계속 보일 때면 아무래도 미국 주식에 대한 의존도를 더 늘려나가고자 하고 상대적으로 주식 주가의 상승분 곱하기 이제 환율만큼 그죠? 환차익만큼 수익이 되니까 긍정적이 볼 수 있는데 이제 강달러 기조가 다소 약세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그걸 전제로 깔았기 네.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또 미국 주식이 이렇게 뭐 유리하지 않네 하는 움직임 속에서 돈이 또 한국 주식으로의 유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환율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이다라고 한두 달 전에 제가 네네. 의견을 드렸었던 것이죠. 예.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30조 원 이상 규모 2차 추경을 예고했는데 저는 이제 추경 얘기하면 드는 생각이 이게 실질적으로 내 삶에 들게 되는 것보다 세금이 더 많이 거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실제로 이 추경이 증시 부양에 도움이 있을지 실질적으로 연관성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뭐 다양한 각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추경이라는 그 개념 자체는 네. 작년에 25년 예산안을 짤 때 전혀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안들이 등장하면 네. 그러면 추경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추가 예, 경정. 예를 들면 예. 이제 산불 같은 경우도 25년 예산 안에는 아예 없는 거예요. 산불 대응. 네. 예. 그리고 트럼프 2.0 시대 관세 정쟁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도 전혀 이 25년 예산안에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없던 일들이 발생했을 때는 추경을 편성할 만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경을 소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마치 유동성 효과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앞서 통화 정책 관점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여지가 많다라고 의견을 드렸는데 그것도 이제 유동성 장치고요. 그렇죠. 추경도 재정 정책 관점에서의 유동성 장치입니다. 실제로 돈을 뿌리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돈을 어떤 방식으로 투입이 될지는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30조 원 가량의 예산이 시장에 투입되는 과정이고 물론 일부는 실물 경제로 들어가요. 근데 일부는 또 자본시장으로도 들어가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도 결국은 자본시장 혹은 부동산 시장의 화랑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기보다는 실물 경제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지만 그 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가 실물 경제로도 들어가지만 자본시장이나 자산시장으로도 들어가는 거죠. 이런 선순환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마치 이제 수도꼭지에 물을 틀을 때 두 개의 컵이 있다. 하나가 실물 경제 컵이고 하나가 자본시장, 자산시장 네. 컵이다. 물론 정부의 의도는 통화 당국의 의도는 이쪽 컵, 특히 부동산 시장으로는 돈이 유입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수도꼭지를 트는 것뿐이지만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도 가는 거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네, 드리거든요. 근데 지금의 과제는 어쨌든 KDI도 한국은행도 공통적으로 0.8%를 전망하고 있는데 0.8%, 0%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하지 않는 것도 적정한 대응이 아니다. 0.8% 성장률이 언제 있었는지 아세요? 혹시? 언제예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아, 리만 사태 때. 네, 우리 경제가 3번의 역성장을 했거든요. 1980년. 그리고 IMF 외환위기 마이너스 5.1%, 팬데믹 경제위기 마이너스 0.7%. 이 3번의 경제위기 때 역성장했고요. 그리고 금융위기 때 0.8%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이래 3번의 경제위기를 제외해놓고 가장 낮은 성장률을 다시 복귀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는 재정정책이든 물론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가동하는 과정에서는 재정 건전성이 위태위태하겠죠. 근데 지금은 골라야 되는 거예요. 경기 부양이 우선이냐 재정 건전성이 우선이냐. 근데 그 둘 중에 저의 의견은 경기 부양이 우선인 시점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30조 원 규모면 어느 정도인 거예요? 이게 좀 잘 가늠이 안 돼요. 가늠이 안 되시면 우리나라 한 해 R&D 예산이 30조 정도 돼요. R&D 예산. 그리고 우리나라 한 해 전체 예산, 예. 총 예산이 한 650조 정도 됩니다. 아. 그러면 뭐 한 600조라고 5% 생각해 정도? 보면 네. 그 정도니까 이것은
규모가 작은 추경 예산은 아니다.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결국 미국이랑 비슷하네. 부채는 계속 늘려서 돈을 쓰겠다고 하고 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성장이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항상 네. 성장 대비 부채 비율을 얘기를 하니까 미국이나 네. 우리나라나. 네. 그러면 이제 맨날 지금 이제 베센트도 얘기한 게 이쪽 위에 걸 줄이지 못하겠으니까 네. 성장을 높일게. 예.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럼 네. 우리나라도 결국은 그 비율을 맞추려면 결국은 성장하겠다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메인에 이제 AI가 또 있는 거고 그렇죠. AI 투자 계속하겠다. 그러면 실제로 AI가 어떻게 보면은 성장을 담보해 준다라는 증명이 아직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다들 기대는 하고 있는 거고. 네네.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양쪽을 베팅하고 있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AI가 성장을 못했을 경우에는 전체 경제가 글로벌하게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제가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인프라를 구축한다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골자입니다. 그럼 인프라를 구축한다. 마치 고속도로, 아날로그 시대 때 고속도로를 깔듯이 지금은 디지털 시대니까 AI 고속도로를 깐다 이거예요. 근데 뭐 SKT 같은 경우도 AI 하이웨이 이게 캐치프레이즈입니다. AI 하이웨이. AI 하이웨이를 깔겠다. 그게 뭘까요? 그게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깔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여정이 막대한 설비 투자, 건설 투자, 막대한 예산 투자가 들어가요. 그 예산은 정부 지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업들의 지출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여정이 일단은 경기 진작에 해당된다. 그리고 그 여정 자체에 어마어마한 인력 수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승수 효과입니다. 네. 돈을 쓸 때 일자리를 만들고 또 뭐 일자리를 얻은 고용인들은 소득을 영위하고 그걸 또 소비 지출하는 그게 이제 선순환을 유도하는 그게 승수 효과인데 그러니까 승수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데이터 인프라를 깔면 뭐 하느냐? AI 인프라를 깔면 뭐 하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AI를 지금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가정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의도치 않게 AI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나머지가 다 되고요. 제가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드리면 국내에 있는 국내외 컨설팅 펌들, 네. 국내외 컨설팅 혹은 해외 컨설팅 펌인데 한국 주재하는 기업들, 예를 들어 BCG 코리아라든가 이런 컨설팅 펌에 이미 AI를 다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이 AI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시는 AI 툴이 아니고 AI 리서치 버전인데 챗GPT 리서치 버전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리서치 어시스턴트 역할, 연구 보조원 역할 다 해요. 그러면 기업들도 AI 쓰고 중소기업도 쓰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쓰고 청년들도 쓰고 모두가 AI를 쓰고 있는데 그 AI를 모두가 쓰는 인프라를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모두가 전기를 쓰는데 전기를 생산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듯이 모두가 AI를 쓰는데 그 AI를 쓰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그러면 많은 기업이나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될까요? 생산, 효율적이 되죠. 그럼 마치 이거 걱정되는 거 하나, 굳이 걱정되는 거 하나는 마치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호관세를 측정할 때 한국에 네네. 대한 상호관세는 50%야. 이걸 측정할 때 이것도 보조금에 해당돼라고 지적할까 봐 걱정일 뿐이죠. 그만큼 기업들이 AI를 상당히 인프라로서 거의 제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경기 회복에도 긍정적이고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여정에도 경기 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이 미국의 첨단 산업 기술력을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때는 중국 기술주에 투자자들이 몰리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합의 내용을 미이행하고 있다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 자세히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소 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관세 전쟁 휴전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뭔가 진전이 있을 것 같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주가도 반영하고 다 반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조금 오히려 좀 서로 자극하는 분위기로 바뀌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서로 못 믿는 거죠. 상호불신. 상호불신. 그래서 믿는 이거는 이제 거예요? 1차 때 2018년에 협상하는 거 보면 협상하고 나서 3번 서로가 이제 안 믿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아직 이제 첫 번째 타임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를 못 믿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기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트럼프 대통령 시작한 지가 뭐 4개월 안 됐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밀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제 뭐 서로 빨리 전화 안 하는 사람이 이게 이기는 거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또 근본적인 문제를 보면은 결국은 뒷심이 있어야 되는데요. 뒷심은 경제의 상황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지율도 툭툭 떨어지고 그리고 이게 뭐 1분기 GDP 마이너스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협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고 중국도 뭐 버티기는 하지만 이게 최근에 나온 PMI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게 이제 50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네. 이제 둘이서 서로 합의할 만한 그런 계기는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계속해서 지금 미중 간의 관세 전쟁 일단은 뭐 유예된 상황에서 지금 희토류는 여전히 수출 중국이 이제 다른 나라로 희토류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희토류가 산업에서 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광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나오는 외신 보도들 보면은 실제로 지금 미국은 이제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 내에서 뭔가 좀 생산 투자하기를 원하는데 일부 자동차 회사들이 거점을 중국으로 오히려 지금 옮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거 맞나요? 이건 좀 과장이고요. 과장이에요? 그래서 중국 히토류를 2달째 그 합의를 하고 나서도 예. 수출 규제를 안 풀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히토류는 그 AI 들어가는 이제 서버나 뭐 이런 쪽에 첨단 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전기차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네. 그리고 F-35 같은 전투기에도 들어가야 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게 지금 재고가 바닥나는 상황이 온 거죠. 네. 그래서 어젠가 뭐 보면 트럼프가 이제 투덜거렸죠. 네. 이게 히토류 금속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됐다. 그럴 정도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산업의 비타민 네. 우리가 쌀밥만 먹으면 이제 각기병 걸리듯이 그 히토류가 없으면은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첨단 산업의 아킬레스건이다. 근데 이거를 중국이 뭐 적게는 60% 많게는 90%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서는 이게 단기간에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협상을 하자고 하는 뭐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빨리 이것을 풀지 않으면 이게 이제 미국의 첨단 산업에 문제가 되고 그렇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 5천억 불 들여가지고 뭐 이제 AI 쪽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근본적인 스타트부터 차질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희토류가 없으면. 지금 그러면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누가 먼저 기싸움하냐는 부분을 거꾸로 돌이켜 보면 누가 먼저 전화하냐, 누가 먼저 이제 굽혀줄 거냐잖아요. 그랬을 때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트럼프가 먼저 얘기를 하면 밑에서 수습을 하는 분위기고 중국은 이제 밑에서 쭉 뭔가를 정책을 수립한 다음에 시진핑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승인해주는 분위기인 거잖아요. 양쪽 분위기가 뉴스로 보면. 그럼 실제로 이게 둘이 뭔가 합의를 찾기가 상식선에선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실무자끼리 얘기를 한 다음에 탑에다가 사인하라 이렇게 되면은 뭔가 협의가 될 것 같은데 여기는 거꾸로 가고 여기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끝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글쎄요, 드는데 그건요. 어느 쪽으로 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다 그냥 추측이고 네.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예. 그것은 이제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더 아쉽냐 하는 것인데 신뢰와 명분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진핑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나 미국보다도 14개 인민들의 시선이 더 무섭기 때문에 체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전화해서 우리가 이제 굴었다 이런 느낌을 주면 안 되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통화 가능성이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이에 내가 전화 받았다, 전화한다, 뭐 전화 왔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네. 중국은 한 적 없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사실은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이제 명분은 얻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히토리 금속 문제가 당장 걸렸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게 되면 실리를 얻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첨단 기술에 관한 제재들을 점점 더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시키거나 지연시킬 필요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정상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약간 맞아떨어지는 그 명분과 실리가 서로가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전화 통화 아마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안화 같은 경우가 은연중에 강세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아주 조금씩. 보통 이제 중앙은행이 계속 이제 아침 고시환율을 조금 아래다 찍어주는 것 같은 느낌? 원래 이제 중앙은행 기준점을 주니까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는 한다는 가정하에 기싸움만 하고 있는 거 결국 합의는 한다. 이렇게 봐야 근데 되나요? 환율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중국의 환율은 이건 정부가 관리하는 환율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작년에 중국의 무역 수직자 9,900억 불렀는데 환율이 계속 절하가 됐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것은 중국은 전일 정가에다 보수 통화 바스켓을 다하고 거기다가 가중치를 다하는 세 가지를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정부가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중치를 맘대로 넣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 환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정책 의도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직은 중국이 환율 카드를 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미국이 아마 결정적인 순간에 환율 문제를 두고 나올 거기 때문에 아직은 이것을 건드리지 않고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게 0.1%, 0.1, 0.2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이게 큰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뭐 환율 전쟁은 아마 마지막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은 여전히 관세 전쟁에서 서로가 기싸움하는 정도. 기싸움. 그래서 환율은 아직 개입이 안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 내려가는 수준으로 반영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건데 그게 아니라 실제 반영을 하게 되면 굉장히 급격한 수준으로 환율 조정이 일어나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미국이 요구를 하겠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 3년 동안 한 15% 정도 절하를 시켰거든요. 6.3에서 7.2까지. 네. 그래서 한 15% 정도는 절상을 해도 중국으로서는 견딜만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의도적으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출을 환세 저렇게 때리면 수출에 문제가 생길 거니까 환율 절하 효과를 갖고서 상당 부분 완충을 하겠다. 이런 의도가 뒤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중 간의 기싸움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그러면은 하버드대에 대해서도 지금 트럼프가 얘기를 했잖아요. 뭐 반유대주의, 안보 위협, 친중국이라는 이유 세 가지를 들고 그 외국인 입국에 대해서 지금 비자 제한 하버드 같은 경우 굉장히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거든요. 이것도 기싸움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제 그렇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좀 패착이 있죠. 패착. 이제 지금 뭐 전 세계 반도체의 그 유명한 기업들의 CEO들, 인텔, 네, 예를 들면 뭐 AMD, 엔비디아, 다 CEO들이 다 중국계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세계 반도체, 미국 반도체 엄청난 기여를 하는데 그걸 완전히 잘라버리겠다. 이런 것은 이민의 나라 미국이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의 천재들의 집합소가 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것은 뭐 패착이고 거기에 이제 너무 감정적인 이제 대응. 또 이것은 이제 하버드를 길들이면 나머지 대학들이 다 이제 따라올 것이다고 하는 예. 트럼프의 이제 오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이라는 게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논리하고 이제 이런 걸로 가는데 그걸 대통령이 누가 봐도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예산 끊어버리겠다는 걸로 간다고 하면 그렇다고 네. 해서 교수님들이 거기에 승복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1도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중국 정부로부터 그 연구 지원비 받아가지고 하는 교수들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게 전체 얼마가 되겠습니까? 네. 미국의 R&D가 뭐 넘치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그 잠재적인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이걸 이제 막겠다 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아마 중국의 인재들이 1년에 한 30만 명씩 이제 네. 미국으로 유학을 하는데 이게 거의 제로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안에 그 인재들이 이제 다시 모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국으로도 아마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못 가게 되면 그 중국인들의 한국 유학이 이제 대거 일어날 가능성, 이제 석사 박사의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한국 대학보다 중국 대학들이 훨씬 랭킹이 좋고 연구도 더 잘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그건 분야별로 다르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한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MBA 같은데 우리는 잘 안 오지만 요즘 뭐 취직이 안 되니까 의료 경영, 관광 경영, 또 문화 예술 경영
이런 데들은 뭐 중국 학생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죠. 그럼 K 컨텐츠 같이 문화 쪽은 오히려 올 수 있는데 기술 같은 AI, 특히 이제 AI가 지금 포커스니까 AI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글로벌하게 봤을 때도 중국에 있는 대학들이 이미 탑 랭크 10 안에 다 들어가 그래서 버린 AI는 상태라서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하고 중국이 다 잡고 있고 네. 네. 지금 AI 랭킹 탑 10 대학 중에서 7개 대학이 중국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AI를 갖고 한국에 요구한다 그것 말고 우리는 전자공학이나 뭐 기계공학 뭐 이런 부분에 이제 중국이 필요로 하는 전문 분야에 우리 수준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중국은 아직 그런 분야에서 좀 떨어지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그래서 저 하버드를 좀 이렇게 막 쪼였던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왜 저러나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이미 다 랭크다 올라왔고 아. 그런데 이걸 또 못 가게 하고 못 오게 하면 자기가 더 손해일 것 같은데 왜 저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약간. 그래서 이제 뭐 CEO 판단이 뭐 항상 맞을 수 없잖아요. 대통령의 판단도 판단이. 마찬가지고. 근데 최근 뭐 시진핑 그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한 많은 결정 중에서 그 미국이나 세계로부터 박수받는 정책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거의 그게 없다.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한번 그 뭐 길이 조금 이상하게 들어가면 계속적으로 네. 악수를 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어쨌건 지금 패스트 팔로워 입장에서 지금 바싹 맹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화웨이 같은 경우도 지금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그 기술력이 인정받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예요 지금? 그래서 하웨이는 핸드폰 회사가 아니고 지금 자동차 회사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좀 자동차. 출장갈 때마다 보면 하웨이는 매장에 예. 절반이 전기차 팔고 절반은 자동차를 팔아요. 어. 그래서 이제 차를 자기랑 만드는 건 아니고 차는 OEM 주지만 예. 차 안에 들어가는 모든 시스템을 하웨이가 공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완전 전기차 회사 예. 그렇게 봐야 되고 뭐 중요한 것은 AI를 얼마나 하냐는 건데 네. 지금 그 하웨이에서 만든 910D라고 하는 이제 최근 버전이 엔비디아 H100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한 70~80% 수준 그 정도를 이제 올라온 거죠. 네. 근데 이게 그보다 훨씬 낮은 H20이라고 하는 3, 4단계 낮은 걸 갖고 이제 딥시크가 오픈 AI의 5원 수준의 이거 AI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보다 뭐 한 서너 배 정도 높은 성능을 가진 거를 지금 공부를 하기 때문에 중국의 그런 알고리즘하고 같이 맞붙으면 이게 이제 굉장히 파워풀한 이제 실력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막았던 것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엄청난 충격이지만 이걸 가지고서 이제 국산을 하는 데다 엄청난 가속도를 붙이기 때문에 제재 역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있고 그래서 뭐 거기에 지금 전순왕이 얘기를 이제 대놓고 한 거지만 H20 뭐 팔지 못하게 했더니 한 50억 불 손실이 났는데 거기에 이제 전순왕이 아주 뭐 자기 입속이긴 하지만 얘기를 실어서 한 것이 지금 안 팔면 중국이 국산화 해버릴 것이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시장도 잃고 이제 기술도 이게 이제 따라잡히는 그런 결과가 온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중국은 10년에 칼 한 자루만 간다. 근데 14개 인구가 1년에 중국의 대학생이 1,200만 명인데 그중에 절반이 이공계 출신이면 600만 명이 10년 동안에 칼 한 자루만 간다고 하면 어떤 품목이든 국산화는 시간이 문제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 뭐 우리는 중국이 아직도 우리 OEM이나 해주고 뭐 우리 기술을 베끼는 나라로 이렇게 이제 오산을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 현충일이고 다음 주 이제 다시 시장 국내 증시 개장할 텐데 일단 이 기세라면은 계속해서 상승 랠리에 대한 기대감 커질 것 같고 또 오늘장 뉴욕 증시도 어떤 모습일지도 참 기대가 되네요. 네, 한국장은 그런데 미국장 금요일 고용지표 나올 때 어떻게 네. 움직일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휴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월요일 날 많이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증시 전망 리포트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머니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BD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